한다라면 한 사람만 뛰는 거야. 둘이는 다 뛰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너는 뛰고 너는 뛰지 말라고 정해줘야 된다고요. 전부 다를 인식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부만 인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뭐냐면 상관이 완전히 반영한다? 완전히 반영한다는 말이 틀렸어.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은요. 바로 상호배분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용역 수주 관계를 다 인정하는 방식이 인식에서 배분한 방법이 상호배분법. 그러나 안 하는 거 직접 배분법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우리 한성분 환산성 단위당 원가를 구해봐라.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배분할 때 원가를 어떤 걸로 할 거냐, 투입한 원가를 뭘로 나눌 거냐 이거죠. 선임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이 당연히 뭡니까? 완성품으로 간다고 가정하니까 기초제공품은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뭔가 단기에 투입한 원가, 단기 발생 원가만 가지고 원가를 나눠 가지고 배분하는 거고요. 평균법은요, 기초하고 단기를 합한 금액을 배분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단기 투입 원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요거는 평균법에 있죠. 배분할 원가죠. 평균법. 평균법일 때는 요거 이렇게 되고, 여기 선임선출법은요, 단기 투입 원가만 가져간다.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되겠습니다. 자, 10번 제조간접비를 기계 사용 시간에 배분하고 있대요. 이렇게 됐을 때 틀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차분히 간추려버려야 이거죠. 대신에 우리가 배부 차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배부 차이는 얼마다 하면 정상계별 원가 계산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실제제가 불소치약이잖아요. 그죠? 불소치약의 실제하고 예정배부. 예정배분은 실제 배부 기준에서 예정 배부율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 금액이고, 요렇게 한 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플러스가 되면요. 그죠? 뿔이니까 뭔가 과소배부라는 말이다. 이 말인데. 그리고 이렇게 한 후에 이걸 한번 간추려 볼게요. 배부 차이는 5만원 과소래요. 과소면 불소치약이죠.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럼 요 금액은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뿔이니까 뭔가 과소가 될 거야. 5천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5천원을 딱 플러스를 냅두고, 그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실제 기계작업시간, 요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100시간 이렇게 작습니다. 100시간. 그 다음에 예정배부액. 예정배부액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100시간이고, 예정배부액은 지금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 발생한 금액은요, 33만 5천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배부액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예정배부액은 결국은 요 금액은요, 3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알 수 있고, 예정배부액은요, 이걸 추론하면 3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딱 놓고 지금 문제를 풀면 풀릴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개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공품에 배부된 제조간접비는 여기 3만원은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다 이 말이죠. 그죠? 첫 번째는 맞고.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이 낮아 실제 발생액보다 과소배부였다. 맞습니다. 맞고.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기계 사용시간 350원이 아니라 300원이니까 그건 틀렸고,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3만원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맞고. 그래서 그 3번이 틀렸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를 제시하면 덤벙대지 말고 여기에 맞는 숫자를 대입해서 찬찬히 뭡니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솔직히 다른 걸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풀어보면 결국은 오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에 볼게요. 우리 뭐 세법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 공급 시기에 대한 얘기죠. 일반적인 상품 제품은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 그리고 각각의 거래 형태별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여러 가지 사용 소비랄지 폐업 시 잔주는 폐업일, 뭐 정의한 날,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죠?
여기서 보면 출세가 많이 되는 부분이 보면 뭐 현금 인치 뭐 이렇게 대가에 가품인데 폐업 시 잔존자는요. 폐업일이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전자세금 계산서에 관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그죠? 지연 전송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전송은 1%, 지연 전송은 0.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죠? 틀린 거고. 이거는 월합계로 발행되는 세금 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전송한 경우는 보전 허구가 면제되고 직전 연도잖아요. 그죠?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뭡니까? 의무 발급해야 된다. 뭐 일반적인 얘기고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부가치세 환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환급은 일반과 조기 환급이죠. 근데 환급 우리가 받는 스케줄은 확정신고 경과일로부터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이다. 그죠? 그리고 환급 대상 기간이 각각 좀 다르지만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틀린 거 찾아보래요. 예정신고 기간에 조기 환급, 그러니까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한 조기 환급, 우리가 석 달 단위로 하는 거야. 예정신고 기간이 1, 2, 3, 그죠? 7, 8, 9니까 석 달 단위로 한 거는 예정신고일로부터, 그죠? 15일에 환급이 맞잖아요. 그죠? 맞고, 조기 환급은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뭐 영세율하고 투자 촉진, 설비 투자에 관해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조기 환급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매 2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예정신고 석 달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 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속한 말일로부터 30일입니까? 말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확정신고 일로부터 30일이에요. 말일이 아니에요. 말일.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기라면 7월 25일부터 해서 뭡니까? 30일 내에 환급이다. 8월 24일까지 환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일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일로부터 30일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이 보면 세무일급이 잘 출제되는데 어쩌다가 정말 절차적 사항 중에 보면 요 두 개를 뭐 말이죠. 잘못 알고 있으면 다 날아가는 거야. 요거를 그죠? 요 두 개가 꽤 어려운 시험이에요. 특히 요 부분은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출제를 잘 안 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신 경우가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요거는 요게 조금 정리를 좀 해드려 갈게요. 근데 네 개가 조문이에요. 조문. 직업어제 있죠. 조문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한번 보고요. 일단 얘부터 한번 볼게요. 15분부터. 15분 근로소득을 보지 않는 거, 근로소득 아닌 거. 제가 세 가지 적어드렸는데, 그죠? 세 가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통념이 인정하는 경조사 금액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하고 비출자 임원의 사택 제공 이익. 하나 더 했는데, 선택적 복지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그죠? 직원한테 보장성 보험 있죠? 70만 원 내에 대납액, 요거는 뭡니까? 세 개는 아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있죠. 과세 제외 항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십니까? 그래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거고 요겁니다. 이거 있죠? 보장성 보험 있죠? 요거는 아예 과세하지 않는다. 그걸 알았다면 1번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죠? 예, 그죠? 막 자꾸 경조사 금액이랄지 이런 거 자꾸 돌아가면서 과세되지 않는 걸 자꾸 냅니다. 그거 세 개를 꼭 좀 알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렇게 열거소득은 열거주의니까 열거해야지 과세되니까 비열거소득 3개. 열거하지 않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 거.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매 차익, 채권의 매매 차익,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 이거는요. 아예 열거하지 않음으로써 과세하지 않고요. 근로소득인데 아예 근로소득을 보지 않는 세 가지. 방금 했던 우리가 통념 인정하는 경조사비. 그 다음에 종업원 등의 뭡니까? 사택 제공이익, 출자 임원 안 돼요. 출자 임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이고요. 비출자 임원이나 종업원들의 사택 제공이익은요. 과세 제외, 70만 원 내에 보장성 금액, 회사 대납액은요. 과세하지 않는 세 가지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요걸 몰랐으면 틀렸고 이것도 잘 몰랐으면 틀려버리면 뭡니까? 점수가 이론 문제가 그죠? 조금 부산문까지 하면 한 10개가 막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약간 그래서 합격률이 조금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실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것 같았고 요 부분인데 요거는 요 조문을 통해서 한번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냐면요, 요 규정이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어제 규정입니다. 지급시기 어제 규정. 우리 근로자하고 돈을 뭡니까? 원래는 급여를 주면 그 급여를 준 날에 뭡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원천에서 신고를 하죠. 지급시기 어제 규정. 근데 이 규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근로소득을 미지급하거나 오늘 지연 지급하면요, 지급했을 때 지급 시기를 강제합니다. 지급 시기를 강제해가지고 원천세 신고를 하게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짜에 안 주거나 늦게 주면요, 늦게 줬을 때 지급 시기를 강제한다는 말은 지급했다고 보고 있죠. 지급했다고 간주해버리면 뭡니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지급시기 어제 규정입니다. 이런 경우죠.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하고 고용계약을 맺고 매달 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얘를 회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급을 안 했다는 이유로 원천세를 급여 안 줬으니까 원천세 안 뗀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있죠. 지급하지 않으면요, 요 날을 지급했다고 간주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가 바로 지급시기 어제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조문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3개인데 여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약에 근로소득의 지급기간이 1월에서 만약에 지급기간이 1월에서 11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요. 그걸 언제로 보냐면 1월에서 12월 동안에 급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그죠?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을 언제까지냐면 12월 30일까지 지급을 이렇게 좀 할게요.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면요, 지급 시기를 언제로 간주하냐면 지급 시기를 간주해버립니다. 어제 합니다. 언제냐면 12월 31일로 지급한 걸로 봐버려요. 그럼 신고는 언제 하겠습니까? 당연히 신고는 1월 10일 날, 그죠? 원천세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 바로 첫 번째 규정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연도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1월 말일에 지급한 거가 아니고 뭡니까? 12월 말일로 지급한 걸로 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단 요거고요. 그럼 만약에 12월분 급여, 여기 조문에 보면 여기 첫 번째 조문이고 1호고 그 다음에 2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2월 급여를 언제까지? 2월 말일까지, 2월 28일 윤년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월 말일까지 윤년이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급여 마지막 급여를 다음 연도 12월 28일까지 안 했다면 우리가 연말정산이 결국은 2월 급여를 지급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2월 28일로 그죠? 간주해버립니다. 지급한 걸로. 그러니까 3월 10일에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그죠?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 조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업무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지급한 걸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상여금 중에 보면 잉여금 처분 상여가 있어요. 정기적인 상여가 아니고 주총에서 뭡니까? 결의해가지고 조금한테 주는 상여금이 바로 어디 있어? 여기 잉여금 처분 상여입니다. 그럼 잉여금 처분 상여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그 처분일로부터 뭡니까? 처분을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있죠. 되는 날까지 3개월 내 미지급했다라면요. 미지급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언제로 지급 오제를 하냐면 그 3개월이 되는 날 있죠. 3개월이 되는 날을 의제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죠. 잉여금의 처분이 만약에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됐다면 요거는요. 연말정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2월 28일로 그죠? 익년도 2월 28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근로소득의 지급 시기 어제 규정, 굉장히 사이드 규정인데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사이드로 내면 그래서 이 조문은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이걸 몰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려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남았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규정이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 정답은 결국은 여기 그죠? 1월 말일이 아니고 뭐야? 12월이다. 요거 틀렸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규정에 대한 지급 시기 어제 규정,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했을 때 날짜를 지급한 걸로 간주해서 원천징수를 신고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법인이 돈을 안 줬다 해서 원천세를 안 내는 게 아니고요. 내라 이 말이에요. 그 규정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무 문제에서 논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논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거 몇 가지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점이 이거죠.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미지급한 금액을 이제 지급하는데요. 2천만 원은 가지고 있는 예금으로 지급했다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요, 대출을 꺾어서, 그죠?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출한 금액은 한아름 은행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한아름이라는 말이 나타나면요. 여기서 보면, 여기 논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1번, 2번, 4번으로 푼다고 했잖아요. 그죠? 5가지 논점은 경비다. 그죠? 두 번째가요. 이중거래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번 타기정 대책. 54번 불거. 그 다음에 5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도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논점은 뭐냐면 바로 이중거래처의 논점이에요. 이 회계 처리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여기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한성자동차하고요. 한아름 은행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보통은행이다 이렇게 하면요. 거래처를 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성하고 한아름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뭡니까? 거래처를 두 개를 달 거라는 걸 꼭 좀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 회계 처리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 점이 포인트다. 안 달면 빵점이에요. 그죠? 거래처를 안 달면 적점을 주지 않아요. 꼭 좀 챙겨서 봐야 되겠고, 일반점표 입력에서는요, 거래처 달아야 될 부분이 5개 중에 많지 않아요. 지금 얘처럼은 소형 물산 나와 있네, 그죠? 대손 치료했다. 그럼 여기 나오겠죠, 그죠? 장기 대여금. 그럼 아니나 다를까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나와야 돼요. 찾아가지고 합산에 요 날짜에 합산을 찾아보면 여기 붙어있는 충당금 설정액이 있겠죠. 분명히 추가 계상해야 될 비용 처리해야 될 금액이 나올 거야.
그때 요거의 논점이죠. 당연히 있죠. 세무이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자주 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매출 할인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웃기는 부분이 매출 할인이거든요.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하지 말고, 그죠? 그거는 회계 처리하지 말고 그 차감되어 가지고 있는 있죠. 보통에 입금된 것만 하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여기도 뭡니까? 그래서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3%니까 할인율 빼고. 그러니까 33만 원인가요? 나머지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뭐 이상한 문제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외환 환율을 하죠. 여기서 아까 뒤에 보니까 환율 기마료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에서 조금 못 맞추고, 그죠? 그 다음에 환율을 다 틀려버리면요,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외환회계, 그죠? 어려운 시험의 특징이 그렇게 있죠, 그죠? 어렵다기보다는 외환회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뭐 보면 자산이잖아요, 그죠? 환율이 뭡니까? 1,200원인데 여기 언제 떨어졌어요, 이만큼? 100원 떨어졌잖아요, 100원. 그럼 여기 40만 원이니까 40만 원, 400만 원만큼 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산이니까. 외환 차손이 뭡니까? 400만 인식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물론 거래처를 챙겨야 되겠지만,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딱 보면 400만 원이 외환 차손이 나타날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채는 별거 아니죠. 액면가액 적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30만 원 밀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채 발행비도 같이 낀 경우도 아니고, 그죠?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별로 외환회계만 좀 했다라면, 그리고 요것만 좀 희한한 거, 이상한 거, 뭐 그것만 뭐 잘 챙겼다면, 주의력이 있다라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원재료 매입하고 영세를 그죠? 받으니까 너무 쉽습니다. 찔끔찔끔 하면 되겠고. 52번 영세는 뭐 우리가 접대비로 하니까, 그죠? 53 불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 보면 접대비 어렵지 않아요.